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024년 12월 27일 현재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는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3명의 대통령을 가진 나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약 2주일 만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됐으며 최상목 권한대행도 야당과 부딪히면 또 탄핵될 수 있다는 게 세계 언론의 보도입니다. 세계는 대한민국을 동맹이나 무역 교역국 또는 투자국가로 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세계의 시선은 어제보다 오늘 더 쏴해졌습니다. 정치 격변 속에서 인공지능과 트럼프 요인이 한국 주식 선정의 핵심이라고 블룸버그 뉴스가 지적했습니다. 라면 등은 이기는 종목,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은 실패 종목이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비관론이 과도하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미국과 파나마와의 논쟁은 날마다 뜨거워집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에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파나마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은 넌센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세계는 파나마 운하나 그린란드 매입 등의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을 취임하기까지 25일 동안 미국 전략을 세우는 핵심으로 보고 준비 중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메이드 인 USA 비트코인, 미국산 비트코인 약속은 지키기 불가능한 것이라고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조류독감 바이러스 환자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질병통제국이 밝혔습니다. 2024년 한 해는 온통 미국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대규모 선거였고, 그러나 많은 불편한 뉴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굿 뉴스들도 있다고 박스가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도 이제 한국 뉴스를 맨 앞에 전해드려야 될 텐데, 제가 한국 뉴스를 전해드릴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견을 표현을 하십니다. 미국 언론이 한국에 대해서 뭘 알아? 세계 언론이 뭘 아느냐고, 아니면 어떤 때는 잘 모르고 있네, 나보다도 몰라, 깊이가 없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계 언론에서 한국을 보도할 때는 그것을 한국의 언론보다, 한국의 많은 전문가보다 더 많이 속속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에서처럼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 인식에 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때는 한국 내부에서 딱 그 당파성에 매몰돼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해외 한국 전문 기자들이 더 많이 알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세계 언론이 한국에 대해서 보도할 때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처우나 한국과의 어떠한 무역 거래라든가 동반자로서의 함께 맺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경제에서 소비자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러한 면에서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한국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인식의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속의 한국이라고 왜 말을 하겠습니까? 수출 주도형 국가의 이익을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또 투자를 많이 받아서 경제 그 몇 위를 지금보다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면 다른 나라의 신뢰라는 인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인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고도 중요하겠죠. 자,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많은 미국, 한국, 세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분들께는 뉴스 자체를 알려드리고, 그 뒤에 이제 미국 매체에서 어떻게 이것을 평가하는가 하는 것을 맨 앞부분에 간략하게나마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3명의 대통령을 갖게 된 나라. 제가 하도 많이 봐서 어느 매체인지는 모르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어떤 매체가 지적한 겁니다. 한 열흘쯤에 어떤 언론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대통령 탄핵도 참 빨리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짜리 계엄령, 실패한 계엄령을 주도했었던 그 시간은 6시간이었고, 그리고 3일이었고 14일에 탄핵이 됐습니다.
굉장히 빨리 탄핵이 됐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4분의 3 이상이 탄핵돼야지 된다. 너무 위험해서 대통령으로 놔둬서는 안 돼 하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탄핵 투표를 하기 전에 원래는 많은 지리한 과정이 있지만 그 과정을 다 생략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탄핵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또 14일이 지나지 않아서 또 탄핵이 됐습니다. 세 번째 그 순서에 따라서 최상목 지금 부총리 경제기획부 장관 그럼 이 한 사람이 세 가지 일을 해야지 됩니다. 총리가 탄핵됐으니까 총리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본인의 이 경제를 책임지는 그 역할 고유 업무를 해야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시키면 경제에 엄청난 해가 있다 하고 반대를 했지만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탄핵을 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즈를 포함해서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포스트, 미국의 모든 신문들인데 한 37초짜리의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이 비디오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됐다고 망치를 두들기면서 방망이를 두들기면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 앞에 가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구 비난을 하고 이 사람이야말로 탄핵돼야지 된다 하면은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미국에서 이제 제3세계라든가 아시아의 아주 그 정치의 상황이 나쁜 그런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저거 해외 토픽감이 하는 그런 모습들의 비디오를 36분 37초 아니면 1분 14초 정도 블룸버그 뉴스 그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영국, BBC 가디언 전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동시에 이렇게 탄핵된 거 다 알고 계실 테고요. 여러 가지 5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은 그 전에 것은 무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이라든가 무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그냥 붙여진 것이고 맨 마지막에 얘기한 국회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 3인 재판관을 임명하기를 거부했다는 그 이유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거다.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 해서 탄핵을 한 거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걸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될 때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사실은 예정된 수순이었죠. 우리 편이면 탄핵하지 않고 우리 편이 아니면 탄핵을 하겠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참겠다. 거기까지 참았는데 속전속결해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게 많은 국민들의 뜻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최상목 부총리 겸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총리 대행도 해야지 되고 대통령 대행도 해야지 되는데 한덕수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들어왔을 때도 해외에서는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 선출된 공직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 능력에 한계가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선출된 공직자 아닙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처럼 세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물론이고 이건 이제 해외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해외 언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는 꼭 집어서 어떤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뉴스, 가디언, BBC 다 포함을 하고 AP통신, 로이터 전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주일 동안 2명의 지도자를 탄핵한 대한민국 사태는 깊어진다. 블룸버그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정치 혼란이 결국은 다 아시는 것처럼 1480원대까지도 올라갔잖아요. 원화 가치 하락시키고 경기를 더욱 둔화시킬 위험이 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 이건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말인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무부에서 이제 관료로 승진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이제 그 재무부의 차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부를 떠났었죠.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로 경제 그 수석 비서관으로 데리고 갔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재무부로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발탁을 한 건데, 글쎄요. 이 뭐 국가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고, 또 우원식 그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국회의원들 그 300명 가운데 200명, 3분의 2냐 아니면 과반수 151명이냐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151명이라고 결론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탄핵은 국회에서 했지만 그 탄핵이 맞는 것인가 아닌가는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또 하나를 또 결론을 내려야지 되는 지금 그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151표면 된다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저 사람이야말로 탄핵돼야지 된다. 왜 그럼 151표면 된다라고 야당에선 얘기를 하느냐면은 국무총리는 뭐 과반수면 된다. 그게 이제 헌법이니까요. 그러나 그럴 때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3분의 2가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고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과반수만으로 탄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니 대통령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꼭 대통령은 아니라서 국회에서 딱 찍은 3명을 내가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 아니니까 임명할 수 없다 할 때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상 탄핵 조건에 가면 아니야 당신 대통령 아니야 국무총리야 하면서 151명으로 하느냐 이게 앞뒤가 맞느냐 이걸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는 못됐어. 애국자가 아니야. 왜 양비론을 얘기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현실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당이 뭐 여러 가지 뭐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당연히 지금 이제 시작을 했죠. 많은 그 한국의 이 상황에 대해서 미국 매체는 한국의 그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뭐 신율 교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미국 매체도 이게 길어지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어느 사람이 좀 정치색이 덜한가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모색을 해서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불안이 장기화되고 그리고 악화될 가능성을 세계에 알렸다. 한국이 대통령에 이어서 대통령 권한 대행도 탄핵시킴으로써 지금까지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일궈온 외교와 경제 위상에 중대한 해를 입힐 것이다.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정회옥 교수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이재묵 교수는 여당이 결국은 그 이의를 제기하고 이게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 말을 실었고요. 민주주의 존중은 상대방에 대한 상호 존중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한국 민주주의 자체가 또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 협상은 없고 이게 얼마 전에 뭐 이코노미스트인가요? 어떤 매체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이 윈윈으로 가야지 되는데 뭐 국회와 이 그 대통령실이 됐건 아니면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서로 협상을 해서 조금씩 주고받고 이번에 미국이 임시 그 지출안을 타결한 것처럼요. 이쪽이 원하는 거 조금 해주고 조금 이럴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국민 자체도 너무 반반으로 딱 쪼개져서 중도층도 쪼그라들어 버리고 이러니까 그 여론을 또 믿고 상대와 같이 윈윈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상대를 그냥 지게 하는 것에서 넘어서 파괴시킨다는 디스트로이 한다는 제로섬 게임을 한다는 이것을 뉴욕타임스도 이번 사태에 대한 결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인 혼란은 원래도 한국 경제가 내년에 성장이 더 느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이건 굉장히 위험에 직면하게 한다 하는 것.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해서 뭐 수출 모멘텀 그 악화되고 있고 또 외국 자본 뭐 많이 빠져나가겠죠. 더 들어가는 것은 기대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리고 기업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딱 들어와서 얼마나 보호주의 정책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고 받았던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대비하는 것도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완전히 한국의 기업들은 인질이 됐다. 며칠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한 그런 점이잖아요.
당연히 통화 가치가 폭락됐고 주식시장 그렇잖아도 올 들어서 뭐 8%, 10% 마이너스를 오르내리락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기업의 신뢰도 엄청 낮아졌고 그리고 또 소비자의 신뢰도도 하락했고 하는 거 아예요. 다음 세 번째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은 누가 되는가까지 얘기해 주는 미국 매체도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입니다. 이주호 장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역시 지금의 새로운 권한 대행도 또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또다시 탄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이런 나라를 어느 나라가 아주 장기적으로 믿고 거래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많이 약자 입장에서 해야지 되기 때문에 양보를 해야지 되는 게 많은 거죠. 월스트리트저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어제 탄핵되기 전에 권한 대행이 되고 나서 그때는 이제 조금 뭐 한 13일 14일쯤 전이었으니까 미국에 전화를 걸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나가는 대통령이지만 안도하시라 이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 바로 이제 탄핵된 다음 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죠. 그러면서 워싱턴과 서울의 이 합동 방위태세는 그대로 유지돼야지 된다는 것을 무척 강조를 했고 또 따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북한이 정치적인 혼란을 이용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잘 대비를 해줘야지 된다. 이건 당부를 많이 했겠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계엄령을 발동함으로 인해서 미국과의 관계는 이미 틀어져 버렸고 그리고 뭐 실제로 어제 뉴욕타임즈에서는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이 원한 만큼 미국 쪽으로 해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 이렇게 계엄령을 발동을 하면서 미국에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뭐 당연히 미국의 그 법무장관이 아시아를 방문하면서 한국 방문은 쪽 뺐잖아요. 빼서 다시 그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한국 방문을 취소하고 나서 또 외교부도 열심히 우리 괜찮습니다 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외교, 안보 이런 이벤트를 다시 하기로 월요일에 합의를 했었거든요. 월요일에 합의를 했는데 한 이틀 지난 뒤에 또 한덕수 그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거는 그 뭐죠 탄핵을 해버렸기 때문에 한 배재대학교의 정치학과 김영준 교수가 지금 또 이 한덕수 대행의 탄핵으로 인해서 두 나라 사이는 또다시 교착 상태. 이 교착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 탄핵되고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 들어오고 그때 이제 수습하려고 했었던 것보다 훨씬 지금 나쁜 상태에 가 있는 거죠. 정치가 이렇게 불안정하면은 외교 방문을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또 다시 그럼 하십시다 해서 한들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성과도 없죠. 무의미한 형식일 뿐이죠. 미국의 MBC 방송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한때 정말 활기찼던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의 국가가 미지의 영역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리고 역시 이번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거대 야당과 충돌할 때 또다시 축출될 수 있다. 로이터 통신입니다. AP통신, 야당이 컨트롤하는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는 엄청 크게 손상이 됐다. 이런 보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거대 야당으로 이건 이렇게 빨리 수습을 해서 고름을 짜내고 뭐 째고 해야지만 한국이 안정세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 부분 분명히 맞겠죠. 그러나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큰 뭉텅이로 보잖아요. 국민의힘의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한국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전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를 굉장히 위험하게 보고 있다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잠시 뒤에는요. 제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긍정적인 뉴스로 가봐야지 되겠습니다. 2024년도 많고 많은 뉴스가 있었지만 이런 뉴스는 참 좋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몇 가지,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2024년도에는 하도 정치 뉴스가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보도를 해드릴 그 매체는 VOX라는 VOX라는 조금 심도 있는 뭐 자체 취재를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그 매체죠. VOX 같은 매체를 많이 인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방 뉴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요, 이 VOX 뉴스 사이트 VOX라는 사이트의 편집장입니다. 편집장이고 브라이언 고웰시라는 분인데 이분은 테크놀로지라든가 아니면 뭐 기후변화, 미래에 관해서 굉장한 그 전문가이거든요. 이분이 올해 한 9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2024년도에 참 이런 뉴스는 정말 좋은 뉴스였다는 거. 그 가운데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초로 정신분열증 그 새로운 약이 승인이 됐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그 약 이름이 코벤피군요. COBENFI. 코벤피를 그 승인을 했는데 미국에 은근히 그 이제 정신병 환자들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350만 명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3억 5천만 명이 안 되는데 그 가운데서 350만 명 정도가 이 굉장히 끔찍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병이죠. 본인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도 이미 다른 약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약이 모든 그 정신분열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는 또 부작용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약이 수십 년 만에 승인이 됐다는 것을 너무 이 편집장은 좋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분열증이 있으면 이 홈리스 가 되기도 아주 쉽고 그리고 또 이제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 자살의 희생양이라고 이분은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도 많은데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평균 수명도 일반 사람들 정신분열 증세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한 15년 내지 20년 짧고요. 그런데도 연구는 했지만 효과적인 그 치료법을 찾지 못했는데 수십 년 만에 코벤피라는 이 약이 희망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치료제하고 조금 다르대요. 제가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수 있나요? 아무튼 증상을 한마디로 그런 것은 제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고 증상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정신분열 증세를 공격을 하면서도 몸과 마음을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화시키는 것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삶과 죽음의 차이라고 이분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마침내 그 뭐 좀 바쁘고 이럴 때 그 통행료를 내게 한다 하는 이거 원래 그러지 않았어? 했다가 아니잖아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 하는데 하려고 하다가 안 하기로 하다가 다시 하는데 이거 선거와 연관돼서 그렇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그때는 이제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혼잡한 그런 곳 하면 맨하탄으로 가는 그곳이잖아요. 거기에 운전자에게 통행료를 내게 해야지 되겠어. 이걸 마이클 블룸버그가 제안을 했습니다.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그러다가 안 됐어요. 하다가 될 뻔했죠. 그렇지만 또 갑자기 또 뉴욕의 주지사가 방향을 바꿨어요. 여름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또 안 되나 보다 했더니 뭐 자동차 한 대당 뭐 거기 통과할 때 뭐 조건이 있고 $15씩을 내게 한다 이런 거였는데 안 된다고 할 때는 이거 너무 운전자에게 부담이 된다 했지만 진짜 이유는 선거 때문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 선거에서 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해서 유권자들이 화가 나서 돈 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멈췄다가 선거 끝나고 나서 며칠 지나고 나서 여전히 이제 결국은 이 통행료를 다시 그 맨하탄으로 진입하는 하기로 했다. 근데 이 사람은 왜 뭐 이게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냐면요. 여러 가지 정치성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혼잡할 때 뭐 그쪽으로 통해서 통행을 안 하고 다른 방법들을 사람들이 찾고 대신에 거길 꼭 통과를 해야지 되겠다 하면 통행료를 뭐 $15씩 내고라도 하겠다. 그건 이제 그 여지를 두고요. 이렇게 될 때는 뭔가 그래서 이점을 깨달을 수 있다. 이분 기후변화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래도 뭐 배기가스 같은 것도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뉴욕에서 시작을 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바쁜 맨하탄에서 시작을 했지만 다른 곳까지도 차량을 조금 덜 이용할 수 있는 이 같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점에서 굿뉴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굿뉴스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번에 그 AI에 대해서는
다른 그 9가지 좋은 뉴스 가운데는 뭐 노벨상에서 뭐 AI의 뭐를 발명한 사람들 이런 상을 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AI가 선거를 치르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정말 민주주의 국가의 반 이상에서 올해 선거를 치렀는데 딥페이크, 즉 AI를 통한 가짜 때문에 선거가 무척 혼탁해지고 혼란해지고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경고를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렸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세계 인구의 절반을 대표하는 60개, 73개 국가인가 그럴걸요. 해서 투표를 했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인도도 얼마나 큰 그 민주주의 국가예요. 인도네시아, 영국, 대만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치렀는데 물론 약간의 페이크들은 있었어요. 저 사실이 아닌데 막 사실인 것처럼 막 조작되고 했었던 것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생각하고 걱정했던 것만큼 선거 자체를 막 뒤집고 이럴 만큼의 인공지능의 그 어떤 침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없었던 것을 2024년 올해의 아주 그 굿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대부분 그럴 거야. 딥페이크 그렇게 할 거야. 아니 내 목소리 3초만 가지고 막 30분짜리 3시간짜리를 너무 아주 그 훌륭하게 만들어내는데 이거 안 그러겠어 했는데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약간의 뭐 잘못된 정보와 뭐 이런 것에 예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최악의 두려움을 우리가 그 겪어야지 될 그럴 상황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인공지능이 굉장히 성장하는 그 도구이고 성장하는 동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올해는 없었다. 근데 이게 올해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죠.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을 정말 중요한 아주 좋은 뉴스다 했고 그 밖에는요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어떤 게 박스가 2024년도에 정말 좋은 뉴스라고 했느냐면 이것도 있네요. 미국 영양자문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콩의 가치를 정말 잘 인정을 했죠. 얼마 전에 그 달걀을 식품의약국에서 달걀을 뭐 날마다 먹어도 뭐 콜레스테롤에 이상이 없다 하면서 좋은 식품으로 그 좋은 그 리스트에 올렸는데 이건 이제 식품의약국과는 다른 식품 그 자문위원회에서도 콩을 너무너무 좋은 그런 그 단백질원이라고 아주 딱 규정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단백질을 좋아하고 많이 먹어서 그런데 고기에 너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과잉일 경우가 많은데 동물성 이 단백질이 그런데 이게 그 막 농장 시스템 같은 것들도 막 파괴하고 하잖아요. 이 동물 단백질이. 근데 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재배할 때 그 효율성도 엄청 좋고 오히려 콩을 재배하면 땅 그 토양이 개선될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설명해서 이것도 좋은 뉴스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앞서는 정신분열증에 대한 새로운 약이 나왔다 했는데 청각장애인이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올해의 아주 좋은 뉴스. 지금은 뭐 몇 명이었냐면요. 5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건 정말 기적처럼 들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전적으로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얻었어요. 5명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보스턴 병원에서 연구를 해서 그 아이들에게 있는데 이 아이들은 원래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청각장애로 태어났는데 뭔가 이제 귀에서 뇌로 뭐 소리를 이렇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장애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돌연변이를 고치면 청각장애를 고칠 수 있잖아요. 병원의 연구자들이 그 일을 했답니다. 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런 치료를 유전자 치료라고 부르는 그 치료를 했는데 6명의 아이들 가운데서 5명의 아이가 청력이 회복됐답니다. 청력이 회복되니까 당연히 말을 할 수가 있어졌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유전자로 태어날 때부터 그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을 치료를 하는 첫 번째 사례였지만 6명 가운데 5명이 성공했고요. 이게 마지막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이런 뉴스들을 2024년도 뭐 정치, 뭐 사회적으로도 참 미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분열되고 했었지만 굿뉴스다 하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던 투자를 하지 않으시던 뭐 비트코인을 다 사시는 것도 아니고 뭐 ETF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건 이제 미래에 대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새로 대통령으로 취임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비트코인에 대한 엄청난 지금 애정을 보이고 무슨 아들들도 암호화폐 회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게 하고 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서 야, 미국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수도가 될 것이야? 꿈 깨세요. 블룸버그 뉴스의 보도거든요. 뭐 그렇다고 대통령 당선인이 비트코인 좋아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이너스가 날 일은 없겠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오늘 한국 뉴스를 말씀을 드리는 김에 요즘은 뭐 미국에서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한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대해서 역시 블룸버그 뉴스에서 올해 한 해를 쭉 정리를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비관적일 필요는 없어. 뭐, 이 같은 시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산 비트코인, Made in USA 비트코인. 트럼프 당선인의 이 약속은 불가능한 약속이다. 블룸버그 뉴스가 보도했는데요. 그 작은 기사의 제목을 보면 비트코인 대부분이 미국 밖에서 채굴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츠나 아니면 러시아라든가 중국 이 채굴권이 대단하잖아요. 중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프리카에서 중국인들이 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많은 그 공약을 합니다. 선거 때에 대통령 후보들이. 그런데 그 많은 공약 가운데서도 특히 비트코인, Made in USA 비트코인을 뭐 많이 하겠다. 이 약속이 제일 지키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6월 달에 그 말하려고 해서 그 암호화폐 채굴 기업의 임원들과 만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강력한 이런 뭐 암호화폐의 지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들들에게 암호화폐 회사를 차리게 한 건지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들들이 차렸죠.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뭐 제일 많은 돈, 뭐 1억 3,500만 달러 선거 기부금을 트럼프 그 후보에게 줬습니다. 단일 업계에서 제일 큰 그런 액수라고 하거든요. 이 암호화폐,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뭐 적대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그 비전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이건 적대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 이겨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참 미국이 메이드 인 뭐 USA 비트코인 트럼프다운 발언이지만 현실과는 맞지 않다. 이게 이제 뭐 시애틀에 있는 이런 뭐 그 채굴 전문 회사 그런 곳의 최고 운영 책임자가 한 말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네트워크인데 분산화된 그런 네트워크라서 누구도 그 과정을 무슨 뭐 조절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너는 들어오지 마 하고 우리 미국만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점점 경쟁은 치열해지고 그런 거. 이 블록체인을 하고 나서 비트코인을 받고 하는 이런 그 리월드식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그 러시아의 아주 막 그냥 뭐 돈 많은 사람이라든가 두바이의 왕족이라든가 아프리카에 있는 중국 사업가들이 최근에 이제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른 거죠. 이 사람들 보세요. 자금력이 얼마나 막대하겠어요? 그리고 거대한 전력에 대한 접근력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 이게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에너지 집약적인 이 산업에 쫙 뛰어들어갔고 미국보다 먼저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채굴업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컴퓨터 그 파워가 한 50%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전체 필요한 것에. 그리고 이게 미국 국내 기업만으로는 있을 수도 없답니다. 그 네트워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라든가 암호화폐 시장 강세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신흥 여기에 들어와서 이미 먼저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힘들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 같은 이런 국가들, 뭐 동유럽 국가들에서도 많이 오고 아시아에서도 뭐 중동 뭐 이런 데서도 판매도 늘어나는 거 보면 아 그쪽에서 많이 채굴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요.
중국에서의 비트코인 채굴 활동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요즘 많이 알고 있고 러시아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입장을 굉장히 완화합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과 비슷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경우는 그 비트코인 채굴 마진이 미국의 그 같은 업체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나라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지만 뭐 남미에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우리 비트코인 채굴이라든가 암호화폐 여기에 그냥 몰입을 하겠어 하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그 참 그런 국가들을 다 물리치고 그럴 수도 없고 미국의 이 채굴업자들도 텍사스 같은 주에서 지금 얼마나 그 전력 비용이 많이 올라갔어요. 사람들 뭐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해외 확장으로 간다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모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슈에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관세 전쟁하고 하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기계를 살 때 비용을 높이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기계가 중국 기업에서 만든답니다. 비트코인 채굴하는 비트메인이라는 이 회사에서 제조되면은 그러면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전기라고 해요. 전기만 있으면 뭐 합니까? 이 기계가 엄청난 파워의 파워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건 이제 중국의 비트메인이라는 데서 제조를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관세 내고게 하고 중국과 무역 전쟁하고 하면 이것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 같은 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국가 지도자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내가 지원하겠어 할 수 있는 한 이런 지도자가 그 업계에서는 훨씬 이롭죠.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금 바이든 현 대통령과는 달리 친환경이 아니라 친에너지적이잖아요. 에너지 많이 써도 돼. 그리고 이제 또 에너지 오염도 높고 뭐 이래도 친경제 성장이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구하는 유형의 대통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점유할 거야. 이거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 업계에는 도움이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뉴스는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데 코스피도 어려운데 그래도 인공지능과 트럼프 요인을 잘 다뤄서 이 정치 격변 속에서 이 인공지능 AI와 트럼프가 한국 주식 선정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2025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오늘 며칠인가요? 2027일인데요. 한국에서 요즘에 기업의 가치 향상, 뭐 한국말로 하자면 그런데 한국말도 안 쓰던데요. 요즘에 한국에서 그 기업의 밸류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기업의 밸류업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아무튼 위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1조 6천억 달러 규모가 되고요. 한국이. 그런데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말하자면 기업의 가치 향상, 밸류업 여기에 이 개혁을 하는 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탄핵 절차가 이런 그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것에 추진력을 줄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긴 하지만 2024년도 코스피 지수가 그 벤치마크인 코스피 지수가 2008년 이후에 최저치로 아마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글로벌 투자자들이 자금을 계속 빼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8% 이상 하락한 이 상황에서 다른 글로벌 주식들은요 한 18% 정도 올라갔습니다. MSCI사 글로벌 주식 지수에 따르면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밝은 면이 있다. 한국의 코스피에도 이런 점을 지적을 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테마는 계속 이제 그 선별적이기는 하지만 승자, 위너를 반드시 지금도 마련해 놓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의 코스피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 너무 과도한 비관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프랭클린 텀블턴, 이머징 마켓 그 에퀴티의 그 전문가인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 이핑 릴라오 이분을 많은 분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경제라든가 실적 전망이 약한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밸류에이션 쿠션이 아직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지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주식이 졌는데 한국에서 위너가 전력 장비
신흥 시장에서 큰 상승세를 보였죠. AI 데이터 센터 전력이 막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변압기 만들고 발전기 만드는 그 HD 현대 일렉트릭이 370% 이상 상승했다고 하잖아요. 코스피 상승률 1위입니다. 또 다른 라면. 이 라면 뉴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삼양식품, 불당면 막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주식 250% 이상 상승했다. 전체 시장이 매력적이지 않을 때 코스피에서 반드시 살아남는 업종이 있다는 겁니다. 업종이나 브랜드가 있다는 얘기죠. 전체가 매력적이지 않을 때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는 한국에 남아 있어야지 돼. 그런 투자가들의 관심 또 그 투자가들의 자금 흐름은 소수이지만 매력적인 곳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은행도 이겼어요. 한국은행들 특히 이제 업계 그 KB 그 금융지주 올해 거의 60% 상승했는데 2009년 이후에 최고의 연간 실적입니다. 이건 이제 뭔가 정부가 이제 뭔가를 할 때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뭐 주주 환원 이 같은 것을 늘린다 이런 이제 기대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 곳도 있죠. 삼성 주가는 역시 같은 AI인데 AI 프로세스 잘못 계산을 해서 메모리 칩 제조에서 뒤지면서 막 의구심이 있었고 2000년 이후에 최악의 한 해를 기록을 할 거잖아요. 삼성은 뭐 엄청나게 많이 지금 잃어버렸는데 2024년도 뭐 한 70억 달러 정도 삼성 주식 뭐 매도했다고 해요. 글로벌 세계 투자가들이. 그런데 그 엔비디아와 우리 뭐 할 거예요 하는 이런 신호도 보였지만 안 됐어요. 삼성이 후퇴하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데가 있죠. SK 하이닉스가 아주 좋은 주가가 AI 제품에 대한 역시 좀 달리 계산해서 다른 곳으로 포커스를 돌렸던 SK 하이닉스는 한 20% 이상 주가가 올랐고요. 또 패자가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정말 한국 그 투자가들에게 그 개인 투자가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종목이죠. 비참한 한 해였습니다. 2024년 삼성 SDI, 뭐 포스코 홀딩스, LG 화학 뭐 50% 정도씩 하락을 했는데 소형주인 에코프로 BM은 6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이런 그룹들은 이제 중국 또 그 밖의 지역에서 좀 수요가 약해진 것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투자해 놓은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데도요. 내년에 이 코스피도 유럽연합의 어떠한 오염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더 싼 어떤 그 물건들을 내놓고 또 산업끼리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 내고 이번에 무슨 뭐 토요다와 뭐죠? 혼다가 뭐 완전히 인수합병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전망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이 분야는 바닥이다라고 확정져서 말할 수는 없지만 바닥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그럼 바닥에 가까워졌다는 건 다음에는 올라갈 수 있는 길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희망,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에서든지 이렇게 이제 블룸버그 뉴스라든가 이렇게 투자 전문으로 하는 이런 데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는 식으로 뭐 희망을 주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분명히 남들 다 뭐 내려가는데 300 몇십 % 올라가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이게 꼭 한국 주식에만 해당하겠습니까?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제 미국과 세계 속에 미국도 있죠. 세계 속에 한국이 있다면 파나마 운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거기 중국군이 가 있어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넌센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파나마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많이 내면서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중국군이 마냐 파나마 거기에 있어 뭐 터무니없이 우리 그 선박 통행료를 많이 내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가지고 와야지 돼. 이 부분에 대해서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이 요즘 날마다 브리핑을 해요. 운하 운영에 중국이나 다른 어떤 국가의 개입도 없다.
파나마는 모든 관심 있는 당사자들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다. 중국인이든 코스타리카인이든 미국인이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외국인 투자에 차별 없다. 우리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 맹세코 파나마 운하에 중국군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넌센스다. 단 한 명의 중국군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매체들이 자꾸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파나마 운하에 중국군이 있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 답변 안 하고 있죠. 노 코멘트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중국 정부가 최근에 그 파나마 운하 또 파나마에 많은 그 투자를 하면서 파나마와 가까워지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고 그러려면은 파나마와도 마찬가지로 윈윈 전략을 짜야지. 우리도 그럼 중국 말고 무엇을 서로 이길 수 있는가 해야지. 그래 중국과 가까우니까 우리가 다시 빼앗아 갈 거야. 이게 지금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계 지도자들은 25일 동안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할 그때까지 25일도 안 남았나요? 25일 남았나요? 아무튼 그 정도 된 동안에 지난 몇 년 동안 봐온 미국과는 전혀 다른, 심지어 트럼프 행정부 첫 번째와도 다른 그런 그 트럼프의 미국이라는 나라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마, 캐나다, 지금 뭐 그린란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큰 그림을 보면은 관세뿐만이 아니라 지금 물류 운송 얘기가 있죠. 그리고 세계 질서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 다양한 방향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대통령 당선인은 100일이 아니라 100시간 만에 엄청난 변화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행정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루머도 있지만 재선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훨씬 아주 그 마음 편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질병통제국이요. 요즘에 조류독감이 유행을 하는데 그 루이지아나에서 조류독감에 감염되는 그분의 조류독감은 그 변종이랍니다. 변이 조류독감이기 때문에 이게 조류독감에 대해서 뭔 얘기가 지금 자꾸만 나오고 있어요. 강혜신이었습니다.